10만 양 이렇게 써 있으면 뒤에는 누가 발행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느냐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야기할 때 꼭 붙어 다니는 게 안녕하십니까. 금융 오디세이 작가 차현진입니다. 오늘은 돈이 할 수 있는 일과 돈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전문적으로 만지는 집단 또는 회사가 있죠. 어딜까요? 은행입니다. 은행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은행업이 그야말로 금융의 핵심이니까 은행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두고 전 세계가 한 세 그룹 내지는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국 왕, 별로 훌륭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7세기의 왕 찰스 1세가 굉장히 씀씀이가 크고 좀 성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하도 씀씀이가 크니까 의회가 돈 좀 그만 쓰시오 하고 왕실의 예산까지 통제를 하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왕이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런던의 부자들 또는 상인들이 자기 재산을 보관해왔던 런던 탑이 요즘으로 따지면 대여금고 같은 것인데 거기에 상인들이 금은 보화를 맡겨놓은 게 있었는데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한 다음에 돈은 써야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런던 탑에 보관되어 있던 상인들의 금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부하들, 왕의 군사들이 지키던 런던 탑에 올라가서 남의 재산을 건드리니까 상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의회를 해산하고 이제 우리 돈까지 집어가? 화가 난 상인들이 그 다음에 런던 탑에 보관되어 있던 금을 다 갖고 와서 이거 어디다 보관할까 하다가 금을 다루는 사람, 골드스미스죠. 금을 녹이고 만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당신이 금을 관리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창고에 내 금도 같이 보관해달라 이렇게 맡기기 시작했고 금은을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금속공예 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맡겨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100을 맡겼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은 하루에 한 1, 2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나머지 한 90, 100은 이거 대출을 하면 되겠네 하고 금속공예 하던 사람들이 대출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은행업은 영국의 골드스미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찰스 1세라는 어리버리한 왕, 거기서 은행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영국이 금융업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송나라가 콧방구를 낍니다. 당나라 전이죠. 송나라 때는 굉장히 무역, 통상 이런 것들이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송나라 때는 4대강 사업처럼 운하를 잘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수도가 100만 명의 인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만들려면요. 치안, 위생,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으면 그런 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송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상, 그 유명한 송나라의 무역상들이 돈을 만지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송상들의 무역업 앤드 은행업이 금융업의 시작이다. 송나라 때는 이게 7세기부터 10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1세보다도 한 300년 더 빠른 얘기죠. 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실제 금덩어리를 주고받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하니까 송상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너 나 부자인 거 알지? 굳이 네가 금이 필요해? 내가 여기다가 써줄게 하고 송상들이 종이돈을 발행을 했습니다. 종이 돈이 아니고 어음이었겠죠? 그 어음을 발행해서 그것이 유통이 되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걸 어음이라고 해야 될지 자기압 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을 때 뭐라고 불렀느냐? 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도 있고 우리 금속활자도 있지만 금속활자는 금속활자 기술이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쇄 기술이 부족을 해가지고 오늘날처럼 이 양면 인쇄가 안 됐거든요. 우리 붓글씨도 쓰면 뒤에 배 나와가지고 뒤에다 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름지기 인류가 종이를 힘들게 만들어도 한 면 쪽에다만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과학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마 기름을 썼던 것 같아요. 번지지 않는 기름을 써가지고 양면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송상들이 만드는 종이돈은 앞면만 이거는 액면가 10만 양 이렇게 써 있으면 뒤에는 누가 발행했다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야? 종이돈이 뒤에도 인쇄가 돼? 그래서 나온 말이 교자라는 말입니다. 이 교차할 교자를 쓰는 이유가 양면 인쇄된 것이란 뜻이거든요. 대단한 기술이었죠, 그 당시에. 그 교자라는 이름으로 돈이 유통이 되었던 것이 오늘날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느냐 하면 비트코인은 말이야, 인류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물건이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야기할 때 꼭 붙어 다니는 게 블록체인 기술 아닙니까? 기술의 우수성을 제품의 장래성하고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송나라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 교자라는 건 말이야, 돈이긴 돈인데 이게 훌륭한 인쇄술을 이용한 돈이야 하는 프라이드를 담아서 교자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송나라가 영국의 찰스 1세보다 훨씬 먼저 금융업을 시작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치고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돈은 중세가 끝난 11세기경 흑사병이 확산이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희귀해져 가지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장사나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물자를 주고받을 때 그때 이탈리아에서 동양과 서양의 무역을 중재하느라고 은행이 시작되었어. 이런 설명을 하면서 금융업의 시체는 이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 유명한 메디치 은행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디치 은행은 이름이 메디치가 영어 메디슨에서 나온 거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약초를 캐던 집안입니다. 약초를 캐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도시로 와가지고 길모퉁이에 파라솔 펴놓고 뭐 사은품 주면서 간이 테이블 갖다 놓고 뭐 신용카드 가입하세요,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파라솔 펴놓고 손님 끌지 않습니까? 그 메디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좌판을 깔아놓고 약초 같은 걸 팔았겠죠. 우리 3일장 뭐 5일장 가면은 시골 할머니들이 콩나물이나 고사리 갖다 놓고 팔듯이 약을 팔다가 어느 순간 돈을 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가 무역항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아랍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환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짭짤하네, 수입이.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은행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이 뱅크인데 뱅크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 방코 또는 방카에서 나온 말인데 방카라는 말의 어원은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좌판이죠. 좌판 깔아놓고 환전을 하면서부터 은행이 시작됐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전, 이미 있는 돈을 교환하는 익스체인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환전소가 많은데 그런 환전소에서 은행업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주장이 더 맞는지는 승부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메디치 은행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장사를 잘했을 뿐만 아니고 머리가 대단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서양은 기독교 문명 때문에 돈을 주고받을 때 이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책이 책을 낳거나 책상이 책상을 낳지는 못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오로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만 가능한 것이고 그 생명체는 조물주가 관장하는 것인데 사람이 조물주를 흉내를 내서 돈이 돈을 낳도록 하고 이자라는 것을 받는 것은 천하의 몹쓸 짓이고 인간이 조물주를 흉내내는 신성모독이다 해서 아주 그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법적으로는 금지를 했는데 메디치 사람들이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파짓이잖아요. 근데 디파짓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금이 아닙니다. 보관이죠, 디퍼짓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벗어 놓는 거라든지 지하철역에 500원 내고 사물함 보관할 때 물건 놔두는 거, 그게 디포짓 아닙니까? 근데 메디치 사람들이 저는요 돈을 갖고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대여금 것처럼 보관만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장사를 하다 보니 보관한 돈으로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찾으러 온 사람한테 사은품으로 볼펜 하나씩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자가 아니고 그냥 기념품이고 아니면 사은품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금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교황청의 대부업 금지 규정을 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이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혐오감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식, 이자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인테레스트 아니에요, 그죠? 인테레스트의 뜻이 뭐냐면 인터는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두 시점 사이, 인터, 에스트는
불어의 에테르에서 나온 것처럼 being,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맡긴 시점과 찾는 시점 사이에 어떻게 생겨버린 거, interbeing, 두 시점 사이에서 생겨버린 것, 무슨 자갈에 이끼 끼고 아니면 쇠에 녹슨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생겨버렸네? 이런 뜻으로 교황청이 엄격히 금지하는 대부업 금지 규정을 어기려고 이런 교묘한 말들을 만드는 겁니다. 또 돈을 맡기거나 대출을 할 때는 오늘 몇 월 며칠, 우리 차용증 쓰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금액 얼마, 돈 꾼 날 언제, 갚는 날 언제, 차입주 누구, 이자 몇 프로, 그게 들어가야지 차용증 아닙니까? 거기에 금리를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선진국에 등장한 제로금리인가? 아주 인심 좋게 0% 금리로 메디치가 대출을 해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몇 월 며칠 홍길동이 연흥부한테 100만 원을 준다. 당신은 서울에서 빌려주는데 갚는 건 일본에서 갚아라. 일본에서 100만 원이 아니고 11만 엔으로 갚는다. 줄 때하고 받을 때하고 화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율에다가 그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1,000원이 100엔인데 1대 10인데 그걸 일본에서 갚을 때는 훨씬 다른 환율로 해가지고 1대 12 정도로 해서 12만 엔을 갚게 한다든지, 그러면 돈 갚는 사람이 부담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와 환율은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 하는 게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금리 재정 이론이라는 것인데,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발견을 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이론을 메디치가 이미 14세기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설명할 때 저는 돈놀이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불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황청을 설득하고 은행업을 합법화해서 큰 돈을 법니다. 메디치 은행, 역사적으로 100년이 안 됐어요. 1397년에 만들어져서 100년이 조금 못 되는 1494년에 망합니다. 그렇지만 메디치는 그 금지됐던 은행업을 하면서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 사회에서 돈 주고받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데 그걸 독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세계에서 단 하나의 회사가 만든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메디치는 어마무지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을 군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왕가에 시집을 보내서 왕비를 만든다든지 돈 주고 추기경 자리를 사서 자식 중에 3명의 교황이 나옵니다. 그런 돈으로 관직을 사기도 하고 신분을 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술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 가문을 돋보이게 하는 조각이나 미술품을 만들게 합니다.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뭐 교회나 성당이 지어질 때 기부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치는 딱 100년보다 조금 모자라는 100년을 지배를 했지만 그 위력은 대단해서 인류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르네상스 운동이 메디치 집안 식당에서 일어납니다. 유명한 학자, 예술가, 군인, 정치인들을 다 집에다 불려가지고 밥 먹이고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지배했던 겁니다. 근데 그 100년이 안 되는 90 몇 년 동안 메디치 은행의 5번의 주인이 바뀝니다. 첫 번째 주인이었던 비치는 우리로 따지면 또리 정도 됩니다. 또리. 아주 흔한 이름인데 신분이 낮은 사회에서 야 또리야 또리야 뭐 이렇게 불렀던 비치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흔한 이름인데, 워낙 신분이 낮았던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비치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그 사람의 비위나 이런 걸 갖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는 했는데 절대로 전면에 나선 적이 없고요. 재벌 1세는 그렇지만 2세쯤 되면은 뭐 날 때부터 재벌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2대 코지모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 누가 코지모님 부르면 기분 나쁘면 그렇게 부르지 마 하고 너 나를 국부라고 불러, 국부. 자기 스스로 국부라고 자기 별명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파워풀했던 사람이고요. 3대 피에로는 불행하게도 몸이 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4년인가 만에 죽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지. 피에로는 그래서 일찍 죽고요. 4번째 로렌조, 이 사람이 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았어요. 이태리 중근대의 가장 훌륭한 시인이 로렌조였고요.
또 돈도 제일 많았고요. 또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더 프라이드가 대단해가지고 14살 때 교황한테 쓰레빠 신고 가가지고 간판을 지어요. 교황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정도로. 그리고 외적이 밀라노나 이런 데서 쳐들어오면 자기가 맨손으로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나 누군지 알지? 네가 뭐 나를 뭐 죽이겠어? 뭐 하겠어? 하고 17살 때부터 외국 국가 원수랑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이야, 17살짜리가 저런 배포가 있고 평화를 협정해? 간땡이도 크고 뻔뻔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시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잘 쓰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했던 사람입니다. 로렌조는 딱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머리가 나빴어요. 둘째, 셋째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둘째인가는 나중에 레오 10세라고 교황청에 교황까지 만듭니다. 근데 큰아들은 머리가 나빴어요. 쟤는 뭘 시켜도 잘하는 게 없고 그때 조금 나와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축구만 좋아했대요. 아유, 저 자식 저거 내 재산 잘 관리를 할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다 날려먹고 길거리에서 객사를 합니다. 그래서 메디치 은행의 역사가 100년이 조금 안 되기 전에 일찍 문을 닫는데 막내 피에로 5대 메디치는 별명이 바보였습니다. 바보 피에로였는데 그 바보 피에로의 아버지 로렌조는 자기 자식이 머리가 나쁜 것도 한탄스러웠지만 너무 강력하게 찍어 누르면서 국민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이 대통령 겸 국방부 장관 겸 국정원장 겸 이렇게 검찰총장 겸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숨도 못 쉬었던 것이죠.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엔터테인먼트 할 거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외국에서 유명한 전도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입을 해옵니다. 우리 피렌체 사람들이 전도사님 강의를 좀 듣고 설교도 좀 듣고 기도를 좀 받고 싶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자기 딴에는 그 사람 대우 좀 잘해주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고 국민들한테 설교하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이 코지모 선생이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들 잘 되기 축복합니다 뭐 이런 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전도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하나 성경책 하나 로렌조가 돈으로 떼어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좋은 집에서 사시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비누 한 장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 없이 성경책 하나 십자가 하나 갖고 그야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피렌체는 메디치 집안의 대부업 때문에 부를 이루어서 잘 먹고 살지만 저주받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역병이 돌고 프랑스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게 메디치 때문이구나 하고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촛불 시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결국은 메디치가 쫓겨나가는데 그 전에 코지모가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국민들 좀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그랬는데 협조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코지모가 나중에 내가 졌다. 당신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나는 좀 이따 죽는다 해서 죽기 직전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마지막에 가서 오케이. 당신 정말 살았을 때 나쁜 짓 많이 한 거 알지? 압니다. 당신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아들놈이 머리가 나쁘고 재산 다 날려먹을 것도 알지? 압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렇겠습니다. 너 조금 있으면 죽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나를 만나고 와서 내가 회개했다.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회개합니다.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유럽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많았고 가장 무서웠고 가장 머리가 좋았던 로렌조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5분 대화였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건강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메디치 가문 5대 100년 동안 못 갔지만 세계의 역사를 남기고도 100년도 안 되는 97년 만인가 문을 닫았던 메디치 은행이 우리 인류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 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뤘다면 오늘은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돈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좀 머니 인사이드에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와 로렌조 메디치의 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